시작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이 뭐냐면 1번의 개념을 보면 남의 땅에다가 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묘지 부분의 타인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을 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건이다. 자, 분묘기지권이 발생하는 게 2번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남의 땅에다가 주인 동의받고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무단 설치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로 시효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효 취득의 대상은 종손입니다. 3번 분묘 이전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하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산에 묘 설치하는 걸 보면 전부 2번이더라고요. 2번 남의 땅에 그냥 주인 동의 없이. 저도 시골에 그 물려받은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옛날부터 내려오던 땅이 많이 있었는데, 산이 그 저는 우리 산이라고 했죠. 지금 보니까 우리 산이 아니고 형님 산인데 형님 앞으로 등기는 돼 있는데, 어쨌든 그 시골에서 어릴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뒤에 묘를 설치해놨더라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우리 산에다 남이 묘 설치해놨는데 왜 가만 놔놓냐, 못하게 하지 하니까, 나무 묘 손 잘못되면 죽는다, 잘못하면 그냥 내버려두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옛날에 묘 같은 건 함부로 손 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년 지나버리면 이제 분묘기지권이 생기니까 옮기라고 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3번은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땅을 팔면서 개업공개사가 중개하면 묘 이장할 건지 안 할 건지 반드시 말해야 되고, 말 안 하면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해야 될 수도 있어요. 뭐 골프장 한다, 건물 지으려고 땅 샀는데 묘가 있으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3번 케이스는 뭐냐면 경매 넘어갔을 때 일어납니다. 경매 넘어갔을 때, 경매에 묘가 있는 땅이 경매 넘어가면 그 묘 주인이 묘 이장한다는 말 안 하잖아요. 땅 주인이 바뀌어도 낙찰자한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지료를 청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주위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기까지 미치고 확실한 범위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봉분 뒤에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성까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봉분의 기저 부분을 분묘기지라고 합니다. 봉분의 기저 부분, 밑바닥 부분을 분묘기지라고 한다. 그 다음에 앞에 상석이라고 하고요. 옆에 있는 게 비석입니다. 비석. 그 다음에 무덤 뒤에 반달 모양으로 둔덕을 조성해 둔 것을 사성이라고 하는데, 판례는 사성까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다. 그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너무 넓으면 안 미칠 수도 있고 좁으면 미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료입니다. 지료. 지료는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부터, 밑줄 치세요.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시효 취득의 경우에는 청구한 날부터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2번에 동그라미 3번처럼 분묘 이전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하여 분묘기지권이 생긴 경우에는, 이때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입니다. 이건 법조문에는 없고요. 시효 취득은 청구한 때부터 지급을 하고, 분묘 이전 특약 없이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 청구할 수 있죠. 자, 존속기한입니다. 영구무한히 존속됩니다. 분묘기지권은 이게 문제죠. 이때까지는 남의 땅에다 묘 설치해놓고 20년 지나버리면 영구무한히 공짜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청구하면 청구한 때부터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다만 6번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려면 평장, 암장, 가묘
예장의 경우 분묘기지권 인정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분묘기지권 인정되려면 봉분이 묘가 있다는 걸 일반인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봉분이 이렇게 불룩하게 위로 올라와야 된다.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걸 하늘에서 보면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고서 그런데 이게 옆에서 본 모습, 이게 하늘에서 본 모습입니다. 예장은 우리 예습할 때 예자입니다. 예습할 때 미리 묻어놓은 묘를 예장이라고 합니다. 즉 시신도 없이 봉분만 불룩하게 해놓은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됩니다. 저도 시골에 가보니까 숙모 작은어머니가 작은아버지 옆에 묘를 조그만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은어머니한테 저거 누구 묘인데 물어보니까 나 들어가려면 묻으려고 해놨어 이러더라고요. 나 죽으면 들어가려고 만들어놨다고 이러더라고요. 그 조그만하게 봉분을 조금 적게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자, 맨 밑에 판례입니다.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분묘기지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을 해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고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를 쌍분 형태로, 쌍분이라는 것은 봉분이 두 개 있는 게 쌍분입니다. 쌍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분은 뭡니까? 단분은 봉분은 하나 있고 이 안에 관만 두 개 묻는 게 단분이죠. 단분. 봉분이 하나 있다 이 말이에요. 쌍분, 봉분이 두 개 있다는 말이고요. 다산 정약용 선생 저 팔당댐에 가보면 비석에 보면은 어떻게 이게 무덤은 하나밖에 없지만 두 명을 합장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비석에 보면 누구 지묘 해가 두 명 이름 적혀져 있으면 그 합장이죠. 쌍분이 아니라 단분 형태로. 그 단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 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 자, 그 다음에 192페이지 동그라미 3번 판례. 이게 3번 판례는 두 번 시험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1995년도에 분묘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당시에는 20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20년이 지났다면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동그라미 3번 시험에 두 번 출제됐고요. 나머지는 참고로 읽어보시고 맨 마지막에 그 7번 판례는 뭐냐면 타주점유가 아니라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입니다. 타주점유. 점유의 성질상. 그래서 소유의 여사는 추정되지 않는다. 이 말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거지 나무 땅에다 묘를 오랫동안 설치해냈다고 그 땅, 토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상권, 유사 물건인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뿐이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193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한 분묘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설치된 묘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만 이제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이 법이 시행될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매장문화 중심이었습니다. 지금은 화장문화 중심. 이 법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화장하여야 한다. 이 한마디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화장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법을 완곡하게 표현해놨지만 묘 설치하면 안 되는 곳 다 빼고 나면 설치할 데가 사실상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한 분묘의 99.99%는 다 불법입니다. 이 법에 저촉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화장을 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지금 상황에도 화장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묘기지권하고 가장 큰 차이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존속기간, 그 다음에 면적, 장소.
아까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되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매장을 30년밖에 안 되고요. 한 번 연장하더라도 30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60년밖에 안 됩니다. 60년 지나고 나면 1년 안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꺼내서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됩니다. 어차피 60년 지나면 다시 화장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사망하면 바로 화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장 기간이 최장 60년밖에 안 되고요. 한번 연장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되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분묘기지권은 면적 제한이 없었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기의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도 분묘기지권은 어느 장소에 묻으면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침수, 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 안 되고요. 백두대간 보호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사방지 이런 거 안 되고요. 또 도로 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그거 다 지키고 나면 할 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특징. 자, 그러나 2001년 1월 13일 이때만 해도 매장하면 안 되고 화장해야 된다 이런 말 나오면 난리 납니다. 국민 정서상 우리는 거의 매장 문화 중심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뭐 한 70% 정도가 국민 의식 조사를 하니까 화장하는 걸 원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은. 자, 용어정인데 매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서 장사하는 걸 매장이라고 합니다. 그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요. 그러면 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장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왜 매장이 중요하냐면 매장이라는 건 사람이 사망하면 24시간 이내는 매장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왜 살인사건 나가지고 갖다 바로 매장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조사도 안 되고. 그래서 바로 매장을 못한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사망하면 보통 관에 안 넣고 그냥 그 죽은 상태 그대로 하루는 놔놓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서 그 다음에 입관합니다. 관에 넣습니다. 제가 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마을 사람들, 아버지는 시골에서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친척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관에 넣으면서 이제는 절대 못 나온다 이러더라고요. 관에 넣기 전에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살아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 있다가 입관을 한다고 24시간 지나면. 그러나 4개월 이상인 경우는 그렇지만 4개월 미만인 경우, 즉 3개월 만에 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바로 태어나자마자 바로 묻어버려도 상관없다는 얘기. 24시간 안 지나도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자, 그 다음에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서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요.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걸 말합니다. 그 지금 우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은 강이나 바다에 뿌리는 건 없어요. 불법입니다. 법에 없어요. 그런 거는. 화초, 잔디 등의 밑에 묻어서 장사하는 건 있고요. 우리 스님들 그 조계종 이런 거 스님들 보면 다비시 가는 거 있잖아요. 뭐 장작 위에 올려가지고 그냥 불 태우고 이런 것도 우리 법에는 그게 없습니다. 뭐 종교단체를 처벌한 적은 없지만 화장을 그런데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된다고요. 정해진 화장시설에서만 화장을 할 수 있어요. 원래는 법은. 물론 시험에 그런 게 나온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자연장이란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걸 말하고요. 제가 이걸 묻는 걸 보니까 뼈의 가루를 그 어디다 묻어서 하냐면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나무 상자 이런 데다 묻어가지고 30cm 깊이에 파고 흙과 섞어서 묻어야 됩니다. 그냥 뼈 가루만 묻어놓으면 골분화 현상이 생기가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뼈하고 흙하고 섞어버리면 금방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 죽으면 저도 뭐 숨도 못 쉬고 어떻게 땅속에 묻혀서 어떻게 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그냥 손톱 깎아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버려도 별 느낌 없는 거하고 똑같아가지고 죽어버리면 똑같잖아요. 손톱 깎아서 버리는 거나 의미가 없다고요. 너무 죽고 나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 분묘 그다음에 그 개장은 옮기는 걸 개장이라 하고요. 봉안은 옛날에 납골이라고 했어요. 유골이 죽은 사람의 뼈입니다. 봉안 시설에 안치하는 걸 봉안이라 하고요. 옛날에 납골이라고 불렀다. 그다음에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 묘지, 분묘 중에서 뭐가 더 넓은 개념입니까? 묘지, 공동묘지, 여러 개의 분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묘의 점유 면적,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고, 그 2번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공설,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 하나의 분묘 1개의 면적은 10제곱미터고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분묘 설치 기간 아까 이야기했죠. 30년, 한 번 3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설치 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된다. 사설묘지입니다. 개인묘지는 사후 30일 이내 설치 신고합니다. 사후 30일 이내 하는 게 개인묘지, 개인자연장지, 그 다음에 매장신고 모두 사후 30일 이내입니다. 우리 프린트 35번에 2번, 3번에 30일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족묘지, 종중묘지, 법인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 자연장지 사후 30일 이내 신고입니다. 동그라미 1번. 그러나 동그라미 2번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입니다. 밑줄 친 부분 조성하려는 자는 이 말이 미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법인 자연장지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6번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 4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인 가족 묘지는 도로 하천으로부터 200m, 종중 문중 묘지는 3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하는 지역, 학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종중 문중 묘지는 5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 거의 4번 여기에다 거의 다 저촉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지역, 처종림, 보안림, 요종구규림, 사방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군사보호구역, 기타 침수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 그 다음에 3번 수변구역, 특별재해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다 안 됩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안 되는 지역. 이 안 되는 지역을 시험에 내야 국민들이 여기다 설치 안 할 텐데 국민정서상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설치하면 안 되는 지역은 시험에 나오지 않았다. 시험에 안 나온 거 다 빼고 9번 화장, 매장, 개장 신고입니다. 195페이지 9번 매장은 사후 30일 이내 신고, 2번 화장이나 3번 개장은 미리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입니다. 화장, 개장 옮기는 거죠. 미리 신고. 매장은 사후 30일 이내 신고. 개인 자연장지, 개인 묘지 사후 30일 이내 신고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6절 농지법입니다. 농지의 용어 정의는 전답가수원, 지목이 전답가수원은 무조건 농지고요. 그 다음에 지목과 상관없이 실제 3년 이상 농지로 사용하면 농지가 되겠습니다. 통작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출퇴근하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거리는 없습니다. 시골 집터가 있습니다. 시골 집터의 보면 지목은 됩니다. 지목은 돼. 지목은 된데 시골에 초가집이 이렇게 있다가 이거 사람 안 살면 무너지죠. 없어져 버리고 여기에다가 배추를 심어놨습니다. 3년 이상. 이런 경우에는 농지에 해당됩니다. 그 농지에다가 집을 지으면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 30% 내야 됩니다. 공시지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농지법 제2조 용어 정의를 확인 설명서 같은데 계약서에다 적어 놓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설명해야 돼. 이게 만약에 이거 배추 심었다는 거 적발되면 농지 전용 부담금 내야 되니까 빨리 뽑아내고 안 심었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골 사람들이 이걸 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돈 안 주면 민원 넣을 수도 있어요. 옆에 집에서. 지금 뭐 시골로 기농 오늘 아침에 나오던데요. 오면서 라디오 들으니까 기농
기촌 중에서 뭘 많이 하겠어요? 기농은 시골 가서 농사 짓고 농사를 주업으로 생업으로 삼는 게 기농이고요. 기촌은 거주만 시골에 가서 하는 거지 농사 지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은 아닌 게 기촌이죠. 그냥 노후자금, 여유자금 있어서 가 살기만 살고 농사 안 지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기촌입니다. 뭐 공무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시 도시로 출근할 수도 있고요. 그게 기촌이라고요. 기촌 인구가 더 많고 30대 이하가 젊은 분이 많이 한대 기촌을 오히려 기농을 많이 하겠죠. 젊은 분들이 20대 30대가. 그 이유는 이게 도시에서 경쟁해서 대부분 자연인 그 MBN에 나오는 자연인도 보면 거의 다 이혼했거나 상처를 많이 받은 세상 경쟁에서 밀려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산이 좋아서 오는 것보다는 뭐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안 걸려가지고 치료하러 오고 대부분 그런 사람이더라고. 와이프도 가려면 너 혼자 가라. 맨날 그 소리에 같이 절대 안 간다. 절대. 사람이 내가 절대라는 건 오직 신만이 안다. 인간 일은 모르니까 절대라는 말은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아마 기농하는 것도 대부분 경쟁에서 밀려난 젊은이들이 집값도 서울 비싸고 이러니까 그냥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살고 이러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농사 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가장 힘든 게 시골 가면 왕따 시키는 게 있어요. 맨날 뭐 사주고 이래야지. 안 그러면 시골 사람들이 왕따 시키가 살기 힘들어요. 2천만 해도 2천 여기도 토백이들이 왕따 많이 시킨다 하더라고요. 네? 그 심해요. 제 친구도 여기 이천에 지금 어디 마장면인가 어딘가 샀다가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팔지도 못하고 농사 지어가지고 고추 농사 지었는데 이장이 자기 집에서 말리라 해서 공짜로 말린 줄 알았더만 130만 내라는데 고추 파니까 100만 원 나왔대. 30만 원 손해보고 말리는데 돈 더 줬다더라고요. 그 농사 안 짓고 있을래 해도 안 짓고 있지도 못하고 엄청 힘들다더라고요. 자, 농업인의 정의입니다. 농업인. 왜 농업인의 정의를 하고 있느냐 하면 농업인들은 지금 농어촌 특별세 받아가지고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농어촌 특별세 받아가지고 그 농업인들이 농사지면 한 50% 이상 국가에서 보조해 줍니다. 여러 가지 뭐 농기구 사는 데라든지 비닐하우스 만드는 데 이런 데서 다 정부에서 보조금 나갑니다. 그래서 농업인만 보조금이 나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배우자가 기농, 기촌 하자 이러면 당신 혼자 가가지고 농업인 인정받으면 그때 따라갈게. 거짓말 시켜놓고 안 따라가면 돼. 그 다음에 1년 지나고 그 최소한 거기 살면서 1년 동안 농업인 인정받으려면 보세요. 거기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1년 중에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또는 330제곱미터 이상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등에서 다년생 식물 농작물을 경작한 자 3번 대가축 소 2마리 이상 키우는 경우 중가축 돼지 10마리 소가축 백두 가금 1천수 꿩 1000마리 꿀벌 10군 이상을 사용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이런 거 힘들면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입니다. 옛날에 100만 원에서 농지법 개정됐어요. 120만 원. 저도 어릴 때 도라지 같은 거 캐가지고 말려가지고 시골 장에 가서 팔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올장에서 팔면 영수증 안 줘요. 농업에 팔고 영수증 모아놔야 돼. 120만 원 이상 1년에. 그래야 농업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면 8년 이상 제촌 작용하면 양도소득세도 100% 감경되잖아요. 세금 한 푼도 안 내죠. 농업인은 또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아니라 감경됩니다. 어쨌든 세금 안 낸다고 8년 이상 농사 지은 사람은 그 요즘은 그 8년 이상 농사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어떻게 입증하냐면은 심지어 휴대폰 통화 내역 시골에서 통화한 거 그러면 시골에 가서 농사 지었다고 하면 8년 동안 통화한 기록 보자는데 그럼 뭐 농사 한 번씩 갔는데 한 번씩이라도 가서 밤에는 왔을 거 아니야. 농사 지었으면 밤에는 잤을 거 아니야. 밤에 한 번 통화했을 거 아니야. 통화 안 했는데요 하니까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냐. 8년 동안 그 입증하기가 쉽지 않대요. 통화 기록 이런 거 보자는데요. 기지국 통화 기록 그 동의하면은 자기들이 조회하는 거예요. 정보 공개하는 거 동의하면. 그러니까 위성 사진 찍어가지고 실제 농사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위성 사진도 다 있나 봐요. 뭐 농사 지었는지 해마다 뭐 농사 지어가지고 얼마 팔아가지고 얼마 했는지 이런 걸 다 적어내라 한다고요. 농업 그 경영했던 내용 적어내라고 하면 기억 잘 안 나는데 하니까 바로 위성 사진 가지고 이렇게 놀고 아무것도 안 지었는데요 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보여준대요.
실제 안 하고 했다고 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옛날에는 거짓말 시키고 그냥 농사도 안 짓고 주소만 옮겨놓고 농사 지었다 하고 양도소득세 면제받고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감경받고. 요즘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용어 정의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나온 적은 없어요. 공법에 나올 수 있습니다. 196페이지 농지취득자익증명. 이 우리 중개실무상은 이게 가장 중요하죠. 동그라미 1번 시구업면장입니다. 군수X입니다. 시구업면장, 군수 대신에 업장 면장한테 농지취득자익증명 받습니다. 2번 도시지역 내에 주거상업 공업지역은 농지취득자익증명 안 받습니다. 녹지지역은 원칙 안 받는데 예외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 일정 면적 이상이어야 됩니다. 비닐하우스 등은 330제곱미터 이상, 곤충사육사는 165제곱미터. 곤충사육사 이거 아직 우리 중개실무에 나온 적은 없는데 앞으로 곤충사육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식량이 곤충입니다. 곤충사육사는 165제곱미터면 50평만 돼도 됩니다. 기타 농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익증명 받으려면은. 그 다음에 매매나 증여, 경매, 공매, 화해조서도 농지취득자익증명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농지취득자익증명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이게 공법이기 때문에 지금 열거되어 있다고요. 국가, 지자체, 상속, 담보농지취득,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경우 합병, 분할, 시효취득, 그 다음에 환매권 행사 이런 경우는 농지취득자익증명 안 받아도 됩니다. 농지전용협의는 안 받는데 농지전용 허가는 농지취득자익증명 받아야 되죠. 맨 밑에 양가로 3번 농지전용 허가, 전용신고, 주말체험용농, 학교가 실습용 농지로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익증명 받아야 된다. 단 아까 농지전용협의는 안 받는다 했고요. 197페이지 농지취득자익증명 신청하면 7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7일 이내에. 다만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투기가 생겨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동그라미 2번 심의를 거치는 것은 14일, 일반 농지는 7일,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는 경우는 4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이게 작년 8월 17일 개정됐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7일. 옛날엔 4일이었죠. 7일 이내에 발급해 주고 농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는 경우는 4일입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7일. 우리 프린트는 39번에 맨 마지막에 보면 39번에 16번에 있죠. 16번. 39번에 16번이 농지취득자익증명은 7일 이내 발급해주고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안 하면 가로 안에 4일,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는 14일. 찾았습니까? 맨 마지막에? 그 숫자 중요합니다. 개정됐기 때문에. 3번 농지 소유 상한입니다. 비농업인이 상속받는 경우 10,000제곱미터 이내, 8년 이상 제촌자격하다 인용하는 경우 10,000제곱미터 이내, 주말체험용농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주말체험용농은 1000제곱미터 미만인데 세대원 합산입니다. 합산. 세대원 각각 X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4번 경자유전의 원칙이 배제되는 경우, 즉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것은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 즉 농사 안 지으면서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국가, 지자체, 학교, 공공단체, 그 다음에 상속, 8년 이상 제총자행하다 인용하는 경우, 담보농지 취득, 농지 전용허가, 전용협의를 완료한 경우는 농사 안 지어도 된다. 197페이지 맨 밑에 농지 임대차는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198페이지 농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업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확인서 도장을 받아야 돼요. 확인해가지고 도장 찍어주는 게 있어요. 대항력이 생긴다. 주택도 상가도 대항력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농지는 최단기 존속 기간이 3년이고 단연생 식물은 그 양가로 이번에 1번 5년인데 요즘은 시골에 가보니까 인삼밭으로 5년 임대차 계약을 많이 체결했더라고요. 그럼 5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 논을 팔아먹어버리면 그래도 세입자는 5년 동안 농사 지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최단기 존속 기간 원칙 3년, 예외 5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농업 경영에 종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60세 이상인 사람이면 5년 이상 자기가 농업 경영에 이용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옛날에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만 임대가 가능했어요. 60세 이상. 근데 지금은 시골에 가면 60세면 나이 많아요, 안 많아요? 애기입니다. 애기. 최고 어린 사람이 60살입니다. 시골에. 4번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입니다. 그 주인은 3개월 전까지 더 이상 농사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6번 농지 처분 의무입니다. 처분 의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처분해야 되는데요. 동그라미 1번 농지 소유자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1년 형광펜으로 색칠하세요. 1년인데 시험에 2년 6개월 X로 출제됐습니다. 1년 안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밑줄 치세요. 이게 신설됐습니다. 작년에.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됩니다. 아무한테나 처분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처분 의무 기간 안에 처분 안 하면 6개월 이내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부정한 망보로 받은 경우에는 아예 처분 의무 기간 1년 주지 않고 곧바로 처분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매수 청구입니다. 아무리 처분하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으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인근 지역의 실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항상 공공기관은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으로 매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 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싸게 사주고 리베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페이지 이행강제금입니다. 7번에 1번 중요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후 매수 청구를 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가 갚는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 밑줄 치세요.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4년만 지나버리면 농사 안 짓고 4년만 가지고 있으면 이행강제금으로 농지 취득가격 다 내야 되죠. 옛날에 100분의 20%였는데 광명, 시흥, 신도시, LH 직원 투기 사건으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LH 투기 사건 이거는 이제 처분 의무기간 1년 주지도 않고 곧바로 처분 명령할 수 있어요. 처분 의무기간 1년 주고 또 처분 명령하고 하면 1년 6개월 지나버리면 이미 수용돼 버릴 수도 있겠죠. 수용 보상금이 나갔을 수도 있어요. 광명, 시흥, 신도시에. 그래서 이제는 감정가격,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중에서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합니다. 동그라미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수로 알려야 되고요. 3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로 처분명령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다. 매년 1회입니다. 오늘 그 프린트 이행강제금 비교된 거 있습니까? 오늘 내드린 거 오늘 받은 거 아니에요? 오늘 이행강제금 안 받았어요? 네? 안 받았다고요? 가지고 계시는 게 옛날에 받은 거예요? 작년 거. 이행강제금 5개가 있는데 그 비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5개. 자, 그 다음에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된다. 시험에 이미 부과된 것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험에 X로 출제됐습니다.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됩니다.
5번 이행강제금 부과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30일입니다.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다. 우리 프린터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습니다. 30일입니다. 30일.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는 나머지 1월이 5번 있죠. 이신청,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신청 1월 이내에, 매수 청구 1월 이내에,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 통지 1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 1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 1월 이내인데 요거는 30일이라고요. 조금 전에 말했던 거 프린터 45번에 동그라미 4번부터 8번까지는 1개월인데 35번에 동그라미 8번은 30일입니다. 즉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신청은 3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200페이지 경매 매수 신청 대리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